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숙이고 올해 67살입니다. 만약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바로 제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며느리가 남편을 끌고 와서 재산 분할을 요구한 순간입니다. 그날 저는 급성 심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제 가슴을 꽉 쥐는 것 같았고 숨결 하나하나가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급히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징후가 있으니 가족을 빨리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상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호흡기가 덮여 있었지만 귀에는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아들 건우의 발걸음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뒤를 따라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혜원, 그의 아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가 많이 약하다고 하셨나요? 혜원은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아무런 말도 묻지 않고 건우를 복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귀는 바짝 세웠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닫혀 있었지만 제 마음에 꽂히는 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생각해봐. 만약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은 누가 가져가게 돼? 당신이 외동아들이니까 당연히 당신이겠지.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유언장을 쓰게 하거나 미리 분할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며느리는 한때 아들을 얻기 위해 무릎 꿇고 결혼을 부탁했던 사람이 지금은 제가 위중한 상태에 있을 때 병실 문 앞에서 재산 분할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멈칫했고 저는 그의 한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혜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서 미친 척, 치매인 척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나도 들었어. 어떤 노인들은 치매인 척하다가 재산을 안 나눠주면 결국 법대로 나눠야 하잖아. 나는 누가 몰래 재산을 이전해서 우리 부부가 거리로 내몰리는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이를 악물었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혜원이 그냥 버릇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회주의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쓰러지기만 하면 저를 집에서 내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저를 살려둔다면 저는 절대 그 여자가 제 손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산소호흡기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계속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소용돌이쳤습니다. 혜원이 들어와서 다정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혼수 상태인 척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서류 정리하면 나중에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고 복도에서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 변호사님이죠? 저 혜원이에요. 네, 맞아요. 변호사님. 혹시 시어머니가 치매면 위임장에 공증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 제가 급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둘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심장이 아팠고 심장 측정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뛰어들어와 물었습니다. 인숙 씨? 제 말 들리세요? 저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정신이 없는 줄 알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판을 뒤집을 것입니다. 1시간 후 건우가 돌아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약합니다. 아내에게 끌려다니고 엄마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아내가 상속을 논하는데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엄마 편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이해한다고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 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줄 때 저는 살짝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깨어나지 않은 척 해주세요. 정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세요. 주소는 여기 있어요. 최대한 빨리요. 간호사는 마치 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면서도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이 저와 함께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때때로 저를 보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자요. 갑자기 가버리시면 안 돼요.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도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알게 해선 안 되니까요. 밤중에 누군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도와줬던 이웃입니다. 정희는 제가 간호사에게 건넨 작은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살짝 눈을 깜빡였고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30분 후 정희는 흰 셔츠를 입고 안경을 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바로 하시죠. 아직 정신이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새 유언장을 다시 쓰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으며 모든 재산, 2채의 집, 3개의 적금, 약국의 소액 주식까지 아들의 이름을 뺐습니다. 혜원의 이름도 모든 서류에서 제외했습니다.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은 정희가 대표로 있는 자선단체에 넘겼고 건우에게는 만약 힘든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꼭 필요한 생활. 기다렸다가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면 정말 복잡해져.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나는 계속 침묵했다. 그녀는 종이 뭉치를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올려놓고 펜을 꺼내더니 몸을 숙여 속삭였다. 엄마, 알지? 나 이미 변호사 불렀어. 변호사가 엄마가 서명만 하면 된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자. 이웃들이 알게 하지 말고.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열었다. 정말 간단하다. 나도 어젯밤에 이미 서명했다. 그녀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직접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서 떼어냈다. 혜원이 소리쳤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나는 손을 저었다.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당황했다. 언제부터 깨어 계셨던 거예요? 나는 손으로 몸을 받치고 스스로 똑바로 앉았다. 내가 복도에서 유산 나누자고 했을 때부터. 혜원아. 그녀의 얼굴은 석회칠한 것처럼 창백했다.
내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내 남편까지 끌어들여 내 집을 차지하려 했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녀는 일어나서 손을 떨며 입술을 달싹였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어떻게 변명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넌 내 딸 자격이 없어. 한 번도 없었어.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다. 뒤따라 정의가 들어왔다. 그들 손에는 새로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었다. 법적 도장이 모두 찍혀 있었다. 인숙 씨가 새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혜원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건우가 막 들어서다가 그 장면을 보고 멈췄다. 봐라, 건우야. 나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바람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던 그 사람, 지금 여기서 도둑처럼 들킨 사람처럼 앉아있다. 건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아내를 보고 나를 봤다. 눈동자는 흐릿하고 재처럼 잿빛이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건우야. 하지만 남이 너 대신 배신하게 놔뒀고 넌 침묵했다. 내게는 다를 게 없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가라. 나 피곤하다. 이제부터 모든 건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길 거다.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혜원은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다. 건우는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판이 뒤집혔다. 정희는 병상 옆에 앉아 수액 맞아 푸르스름해진 내 손을 조심스럽게 주물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침 내내 머리가 울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피곤하지 않았다. 나는 통쾌했다. 악의 계략을 내 손으로 꺾는 기분은 영화와는 달랐다. 그것은 승리의 웃음이나 가슴을 치는 자부심이 아니었다. 아주 깊고 긴 한숨이었다. 마치 벼랑 끝을 지나 목숨과 명예를 지켜낸 것처럼. 그날 오후 나는 조기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며칠 더 관찰하자고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오래 두면 누가 내 대신 해버릴지도 몰라. 병원을 나와 내가 한 첫 번째 일은 건우를 집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잘못한 아이처럼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의 앞에 뜨거운 차 한 잔을 놓았다. 김이 올라와 그의 떨리는 얼굴을 가렸다. 엄마, 죄송해요. 건우가 목이 쉰 듯 오랜만에 말을 꺼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차를 따라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내가 사과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엄마는 내가 한 가지만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있었니? 건우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내가 혜원 같은 애랑 결혼했다고 엄마가 탓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그 애가 그런 사람인 걸 알면서도 엄마를 짓밟게 놔두면 엄마는 너를 탓할 거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혜원과 건우가 공동으로 연 은행 계좌 내역 복사본이었다. 나는 정희에게 최근 몇 달간 거래를 모두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적금 계좌에서 400만 원 넘게 조금씩 빠져나갔어. 매번 수십만 원씩. 그리고 철수라는 사람 이름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더라. 내가 철수가 누군지 아니?
건우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아프게 아렸다. 내 아내의 직장 동료야. 그 남자가 내가 집에 없을 때 여러 번 내 집에 온 차량 번호까지 내가 조회했어. 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손을 꽉 쥐고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이 말을 해서 내가 화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지켜봤다. 내가 침묵을 선택하면 엄마는 행동을 선택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구석에 있는 나무장으로 갔다. 그리고 빨간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등기부였다. 내가 어릴 때 왜 신생아 사진이 없냐고 물었지? 엄마가 병원 기록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나는 서류에 손을 올렸다. 너는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야. 건우는 머리를 들어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는 원래 딸이 하나 있었어. 10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지. 트럭에 치였어. 운전자는 내 친아버지였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 내 친어머니, 그때 그 남자의 연인이었지.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어. 그들은 세상에 드러날 용기가 없었어. 엄마는 용서했지만 그들은 엄마에게 너를 맡겨 키워달라고 했어. 보상 차원에서. 그때 엄마는 거의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 건우는 떨며 머리를 식탁에 숙였다. 너는 엄마가 30년 넘게 짊어진 빚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온 마음으로 키웠다. 알겠니? 나는 자리로 돌아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건우는 얼굴을 팔에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저는 몰랐어요. 한 번도 몰랐어요. 나는 눈앞에서 무너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알았으니 다시 시작해라. 내가 남에게 속고 다시 엄마를 속였으니 엄마는 내 상속권을 모두 박탈했다.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한 가지 길을 남겨뒀다. 나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이건 매장 임대계약서와 약국개설 허가증이다.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엄마가 내 이름으로 넘겨줄게. 건우는 말없이 있었다. 내가 직접 다시 시작해야 해. 엄마에게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증명해야 해.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혜원이 화려하게 꾸몄던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제가 그것이 바닥을 닦고 하나하나 베개를 다시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부서졌던 것이 다시 이어졌다는 것을. 가족이란 반드시 피를 나눈 사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건우가 아주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고 저에게 인사만 한 뒤 침묵에 잠긴 얼굴로 떠났습니다. 아마 머릿속의 복잡함을 하나씩 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정희에게 전화해 골목 입구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한 장 한 장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혜원이 철수 이름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내역서, 상세명세서, 동네 CCTV에서 추출한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저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조금 맺혔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가 하나하나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길 수 있게 됐어. 고소할 생각이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한 방이 필요해. 그날 오후, 혜원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독한 바람처럼 나타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창백한 얼굴로 갈라진 입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지 않고 차를 마시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기 왜 왔니? 혜원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에게 한 번만 기회를 받고 싶어서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기회? 내 기회는 내가 산소호흡기에 누워있을 때 내가 밖에서 재산 나누기를 계산하던 그때였지. 혜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엄마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죽으면 넌 정말 아무것도 못 얻지. 하지만 아직 내가 죽지 않았고 모든 걸 되찾았어. 혜원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엄마. 저는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원래 있었지. 내가 다 버린 거야. 이제 빌지 마라. 내가 묻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야. 철수랑 아직 연락하니? 혜원은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해요. 저는 사진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야? 이건 그저께 내가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거고, 이건 내가 돈 보낸 날이야. 혜원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감시했어요? 감시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방어한 거야. 혜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방향을 잃은 눈빛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도 돼. 하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이 집, 계좌의 돈, 등기부, 모두 내 이름이 아니야. 내가 다 회수했으니까. 엄마. 아, 잠깐만. 아직 선물이 하나 남았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죽으면 서류에 서명 못하면 당신도 결과 알잖아. 혜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통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걸 갖고 있어. 혹시 내가 역으로 고소할까봐 대비한 거야? 이제 나가. 다시는 나한테 보이지 마. 혜원은 허둥지둥 일어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건우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다가왔고, 묻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애는 갔어. 건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붙잡고 싶니? 건우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혜원이랑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의 망고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잎은 많이 떨어졌지만 가지는 아직 푸릅니다. 내가 엄마가 알아야 할 사람이 있니? 건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있어요. 미소예요. 저는 약간 눈썹을 올렸습니다. 미소, 건우가 대학 때 몇 년간 사귀었던 약사, 혜원의 험담 때문에 떠났던 아이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기억해. 밝은 얼굴, 슬픈 눈, 착한 아이.
아직 다시 만날 용기가 없어요. 저는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만나. 뭐가 망설여져? 인생은 짧아, 아들아. 엄마처럼 숨도 못 쉴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가 진심인지 알게 되지 마라. 그날 밤, 건우는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 서서 화도, 슬픔도, 짠맛도 없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튀긴 양파 냄새와 마당에서 아들이 조용히 웃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꼭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임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후 3일 만에 우리 집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혜원이 집에 있을 때의 답답한 분위기가 사라졌고 매일 아침 문을 열면 햇빛이 마루까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감시하거나 몰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침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창문 하나하나 닫고 커튼도 하나씩 세탁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에 이르러 멈춰서 바닥에 앉아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예전에 숨겨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속엔 가계부와 혜원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적어둔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니 건우가 흐릿한 글씨가 적힌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월 4일, 야간 근무를 거짓말함. 이걸 찾고 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건우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상처였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우리를 기록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와 앉고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적은 거야. 엄마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 하지만 불안함과 의심은 다르다는 걸 알아.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일지 위에 올렸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는 내가 스스로 눈을 뜨길 바랐으니까. 저는 베개에 팔을 얹고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건우는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죄를 파헤치는 일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정리하고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서류 업데이트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정희와 함께 금고를 열어 모든 원본 서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새로 쓴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 혜원의 꿰매 넘어가 거의 서명할 뻔했던 양도 계약서까지 모두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큰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정희가 물었다. 나는 침묵하며 서류 더미를 보았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여다보듯이. 마지막으로 가족 회의를 할 생각이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이걸 모두 앞에서 읽을 거야. 한 번에 분명히 하려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때가 됐어. 모두가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할 때야. 이틀 후, 나는 건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친가 쪽 식구들 다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 건우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다. 그날 정오, 거의 20명이 모였다. 나는 큰 상을 차렸지만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중간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모두 자리에 앉자 나는 말을 시작했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려고 모셨습니다. 나는 새로 쓴 유언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여기에는 모든 재산, 즉 2채의 집, 3개의 예금 통장, 약국 지분이 집의 뿌리라는 이름의 자선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여기 계신 정희 씨가 대표로 맡게 될 거예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조용히 해주세요. 다 말할 때까지. 왜 아들인 건우에게 남기지 않냐고요? 그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내 혜원이 내가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있을 때 모든 걸 차지하려고 했으니까요. 충격의 찬소리가 들렸다. 집안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막내 이모가 입을 뗐다. 뭐라고요?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는 건우가 내 자식이 아니라서 미워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아이를 아끼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면서 나를 남처럼 대할 때 실망했을 뿐이에요. 나는 건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모든 게 충분해. 나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이 일에 끼어들 필요 없어. 나는 죽고 나서도 집안에 독이 남지 않게 하려고 이 결정을 내린 거야. 나는 정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일어나서 유언장의 각 조항을 분명히 설명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인숙 씨, 나이 들어서도 정신이 맑으시네.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정신이 맑지 않았다면 이 늑대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았겠어요?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혜원이 여위고 창백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저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늦었어.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 내가 들을 차례야. 나는 유언장을 그녀 앞에 내밀며 한 줄을 가리켰다. 혜원, 상속권에서 제외. 이유, 부효, 배은, 탐욕. 그녀의 눈이 빨개지고 입술이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남아있다면 나가. 내가 눈물과 거짓 웃음으로 차지하려던 이 집에 서 있지 마. 그녀는 뒷걸음치다 돌아서서 나갔다. 건우는 가만히 서 있었고 따라가지 않았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따뜻해졌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간 뒤 집에는 나와 건우, 정희만 남았다. 나는 익숙한 나무 탁자에 앉아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긴 유언장 모서리를 부드럽게 쓸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정희가 현이 끊어질까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옛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건우는 오후 내내 침묵하다가 이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뭘 더 하실 건데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회피도 혼란도 없었다. 오직 받아들임과 어렴풋한 결심만 남아 있었다. 내가 남은 것들을 모두 정리해줬으면 해. 시골집, 결혼할 때 내 이름으로 준 예금 통장, 내 명의로 남아있는 모든 걸 기금에 다 넘겨야 해. 건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한마디만 물었다. 이번 주 안에 다 옮기면 돼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사흘 뒤, 건우는 은행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쳤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정희가 동행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돈을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은행 직원이 이유를 묻자 딱 한마디 했어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걸 돌려주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건우가 처음으로 눈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정희가 다급하게 전화했다. 인숙 씨, 방금 소식 들었는데 혜원이 시골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집은 원래 건우에게 남기려던 곳이잖아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집 서류는 내가 원본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애가 옛날에 공증받은 건우 명의의 등기부 사본을 들고 나가서 아직 이름을 유언장에서 빼기 전이라서 그걸로 집을 판다고 광고하고 있대요. 계약금만 받고 도망치려는 거죠. 나는 탁자를 내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신고 중이에요. 그래도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뒤, 나와 건우, 정희는 읍사무소 경찰서에 도착했다. 혜원은 구석에 앉아 얼굴이 창백했다. 앞에는 집을 사려던 중년 여성이 소리쳤다. 나는 이미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했어요. 서류 원본이 은행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집이 아니라고 해요? 경찰이 나에게 물었다. 이 집의 진짜 소유주가 맞습니까? 나는 원본 등기부와 최신 소유권 변경 확인서를 꺼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건우와는 아무 상관도, 혜원과는 더더욱 상관없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혜원에게 말했다.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작성하겠습니다. 혜원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요.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녀는 끌려갔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건우는 긴 내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나에게 물었다. 엄마, 엄마는 아쉽지 않아? 그래도 한때는 우리 아내였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쉽지 않다. 다만 엄마가 더 일찍 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그날 밤 나는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다. 혜원이 내 곁에서 환하게 웃던 결혼식 날 사진도 있었다. 또 장을 보러 가는 혜원을 창문 너머로 몰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나는 라이터를 들어 사진들을 모두 태웠다. 불길이 치솟고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건우에게 함께 묘지에 가자고 했다. 나는 내 친딸 유진이를 만나고 싶었다. 예전에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였다. 그 땅은 마을 끝자락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푸른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나는 몸을 굽혀 한 포기 한 포기 풀을 뽑고 손수건으로 비석을 닦았다. 건우는 내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나에게 베푼 은혜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 미안해. 나는 그의 등을 살며시 쓸어주었다. 이제 다시 잘 살면 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건우는 처음으로 담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나 약국 다시 열까 해. 미소도 같이 일하자고 부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그날만을 오래 기다렸어. 묘지에 다녀온 이후
건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나에게 차를 따라주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약국 재개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러 다녔다.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그날 오후 건우는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내가 직접 쓴 사업계획서야. 한번 봐줘. 나는 앉아서 읽었다. 글씨는 단순하고 투박했지만 정성스러웠다. 필요한 자본, 예상 수입과 지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가 모아둔 돈을 다시 시작하는데 쓰게 해줘. 많지는 않아. 5천만 원만 필요해. 꼭 다 갚을게. 나는 종이를 접고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다. 엄마가 이미 준비해놨어.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이야. 마음껏 해봐. 건우는 손을 떨며 말했다. 엄마. 나는 말을 잘랐다. 약속할 필요 없어. 엄마가 널 돕는 건 동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시작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다음 날 아침, 건우는 미소를 찾아갔다. 나는 알았다. 그가 가장 낡았지만 가장 잘 다려진 셔츠를 골라 입고 예전에 미소가 좋아하던 향수를 뿌렸으니까. 저녁에 돌아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밥을 기다리며 물었다. 만났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났어. 그녀는 화내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어. 딱 한마디만 물었어. 이제도 아내 말만 들을 거야? 나는 웃었다. 미소는 똑똑하네.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건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대답했어. 이제는 엄마 말만 들을 거야. 그랬더니 그녀가 울었어. 이틀 뒤 미소가 집에 놀러 왔다. 오랜만에 처음이었다. 나는 익숙한 듯 오래된 찻잔에 차를 따라주었다. 다시 시작할 생각 있니? 나는 곧장 물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다. 하고 싶지만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그 뜻을 이해했다. 엄마는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 생각엔 내 아들이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그 곁에 여자는 그걸 매일 상기시켜줄 만큼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소는 미소 지었다. 다시 해볼게요. 하지만 이번엔 엄마가 저를 딸로 받아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엄마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떠났어. 괜찮겠니? 미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가 저를 딸이라 불러주기만 하면 다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수줍은 옛 연인의 손이 아니라 소중한 기회를 움켜쥔 딸의 손이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건우, 미소, 그리고 내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툼도 혜원의 따가운 시선도 비꼬는 말도 없는 저녁 식사였다. 나는 건우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는 걸 보고 말했다. 내일 엄마는 혜원의 친어머니, 옥자 할머니를 뵈러 갈 거야. 건우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 왜 만나?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직 엄마가 외면할 수 없는 아이가 한 명 더 있어. 건우가 찡그리며 말했다. 무슨 뜻이야? 혜원에게는 예전에 낳은 아이가 있었어. 엄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 아이를 절에 맡겼대.
아무도 몰랐어. 엄마가 옥자 할머니를 만나서 확인해야 해. 건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갈게. 다음 날, 우리는 외곽에 있는 옥자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마르고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혜원의 어머니 맞으세요? 내가 물었다. 옥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혜원이 예전에 아이를 낳아서 절에 맡겼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옷자락을 꼭 쥐었다. 맞아요. 아이 이름은 도윤, 올해 10살이에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절에서 관계만 증명하면 입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건우를 바라봤다. 엄마는 내가 그 아이를 입양했으면 해. 건우는 놀라서 말했다. 엄마,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래도 한 생명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버려진 아이야. 너도 엄마가 받아줬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이제 내가 그걸 해줄 차례야. 건우는 오래 침묵했다. 마침내 말했다. 그럼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게. 나는 옥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절에 가볼게요. 연락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돌아오는 길에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마음이 처음으로 버려진 아이에게 열리고 있음을. 옛날 내가 그를 품에 안았던 그날처럼.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화엄사로 향했다. 절은 산중턱 깊은 곳에 있었고 길은 험하고 돌이 많았다. 나는 한 번도 이곳에 온 적이 없었지만 왠지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과거의 내 발걸음을 다시 밟는 것처럼. 주지 스님은 중년의 인자한 얼굴이지만 많은 고난을 겪은 눈빛이었다. 저는 인숙이고 이쪽은 제 아들 건우입니다. 나는 말했다. 저희는 도윤이를 찾으러 왔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뒷마당으로 안내했다. 하얀 목련나무 아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 중에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마른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친구들을 따라 뛰지 않았다. 저 아이가 도윤이에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다가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앉았다. 안녕, 도윤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크고 까만 눈으로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부모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나는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아이의 친엄마가 누군지 압니다. 스님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건우에게 물었다. 너는? 건우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저도 도윤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도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그 마음을 잘 알아요. 도윤이가 건우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묻는다. 아버지란 뭐예요? 건우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민다. 아버지는 평생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야. 길 한가운데 너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도윤이는 그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기 손을 건우의 손 위에 올린다. 나는 아이가 내가 우는 걸 볼까 봐 얼굴을 돌렸다. 2주 후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도윤이는 공식적으로 나와 건우와 함께 살게 되었다.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윤이가 처음 집에 온 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달걀 부침, 시금치국, 튀김. 도윤이는 식탁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 식사를 본다. 이제부터 넌 나를 외할머니라고 부르렴. 내가 말했다. 도윤이는 어리둥절해한다. 외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비록 너를 낳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날 밤 나는 집 현관에 앉아 세 사람이 안에서 퍼즐 놀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미소는 환하게 웃고 도윤이는 제잘거리고 건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집중한다. 이것이 내 새로운 가족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과 용서가 있다.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혜원은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항소도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짧은 진술만 남겼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더 이상 읽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내가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도윤이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달려왔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그렸어요. 나는 손을 닫고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 그림에는 흰머리의 할머니가 햇살 가득한 집 가운데에 서 있고 주변에는 망고나무와 자두나무,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할머니를 웃게 그렸니? 도윤이는 천진하게 답했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요. 나도 진심으로 웃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알았다. 마침내 평온한 날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건우가 내게 물었다. 엄마, 나 미소랑 다시 혼인신고 하려고 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한마디만 했다. 이번엔 내가 잘 지킨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3일 후 두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간단하게, 소란스럽지 않게, 잔치도 없이. 나는 멀리서 사진 한 장을 찍으며 귀한 물건을 진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긴 듯 마음이 놓였다. 몇 주 후 약국이 다시 열렸다. 손님이 많고 미소는 전문 업무를 맡고 건우는 장부를 관리한다. 도윤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매일 집에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날 점심, 빨래를 널다가 나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혜원이 복도에서 하던 말을 들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내가 죽었다면 건우는 평생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고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누군가 용서할 만큼 강인하고 누군가 잘못을 바로잡을 만큼 용기 있다면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흐른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 아쉬움은 없다.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고통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순간, 손주가 사랑 속에 자라는 순간, 그리고 나 자신이 마침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건우는 매일 제 시간에 집에 오고 도윤이의 웃음소리가 밥상에 빠진 적이 없다. 미소는 부지런하고 말은 적지만 항상 세심하게 챙긴다. 내가 기침하면 물을 가져오고 부엌에 절뚝거리며 내려가면 요리를 맡는다. 어느 날 밤 내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미소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 이거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하트 모양의 은목걸이가 있었다. 뒷면에는 엄마,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나는 목걸이를 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재산 때문도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였다.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건우의 예단에 혜원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자랑스럽게 딸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부터 이미 엄마는 너를 받아들였단다. 다음 날 건우가 말했다. 엄마, 보건소에서 외진 지역에 무료 약 보급 협력자로 나를 초대했어요. 가려고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렴. 밖에는 약이 필요한 사람, 진심이 필요한 사람이 많단다. 도망치려고 가지 말고 성장하려고 가렴. 건우는 고맙다고 말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미소는 동의했고 오히려 격려했다. 한 달 동안 다녀와요. 약국은 내가 맡을게요. 집 걱정은 하지 말아요. 건우가 떠나는 밤, 도윤이가 달려와 건우 다리를 안았다. 아빠, 너무 오래 가지 마세요. 건우가 도윤이를 안고 말했다. 아빠는 어린 친구들에게 약을 주고 올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도윤이에게 새 자전거를 사줄게. 알겠니? 도윤이는 눈물이 가득하지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을 배웅하며 차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정희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내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물었다. 건우가 떠나면 또 변할까 봐 걱정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그리워할까 봐 두려워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건우는 작년의 건우가 아니에요. 3일 후 소식이 전해졌다. 혜원은 사기 및 재산 횡령 행위로 공식적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녀가 협조적이고 진실하게 진술했다고 판단하여 가장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 나는 한 통의 손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혜원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기울어진 글씨, 몇 군데 번진 잉크. 엄마. 엄마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기회가 없다는 뜻이야.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다만 엄마가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나는 한때 엄마가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존경해. 엄마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으니까. 즉, 자존심을 지켰어. 심지어 자신이 키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엄마의 딸로 태어나길 바래. 정말로. 미안해.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다. 울지 않았다. 정희 아주머니가 물었다. 답장할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나는 믿어. 그 편지를 쓴 게 그 아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한 일이야. 그걸로 충분해. 일주일 후 도윤이 고열에 시달렸다. 미소가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그냥 감기라고 했지만 아이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오후 내내 도윤을 안고 옛날 이야기를 해줬다. 내 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건우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이제는 도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 도윤은 졸린 눈으로 잠들었고
손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한때 끊어졌던 우리 가족의 원이 이제 다시 이어졌다는 것을. 돈 덕분도 아니고, 핏줄 덕분도 아니고, 오직 용기 덕분이다. 용서할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용기. 그날 밤 나는 일기에 한 줄을 더 썼다. 오늘 손자가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내 인생 결국 헛되지 않았다고. 나는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언장도 재산도 험담도 아닌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직접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었다. 닭고기 샐러드, 조기조림, 호박돼지고기국. 모두 건우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이다. 미소는 식탁을 정리하고 도유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냄비를 두드리며 뛰어다니고 엉뚱한 노래를 부른다. 그 광경은 10년 전엔 꿈도 못 꿨던 일이다. 정희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 후 몇몇 옛 친구들, 친한 이웃들. 예전엔 내 뒷담화를 하던 먼 친척들도 왔다. 이제 그들은 조용히 앉아. 아무도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들이 알았으면 한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자리에 앉자. 나는 식탁 한가운데서 일어나 물잔을 들었다. 오늘 여러분을 생일이나 제사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더라도 나는 악인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바라보고 도윤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건우를 바라봤다. 갓 봉사활동을 다녀온 건우였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보세요. 나는 도윤을 가리켰다. 이 아이는 내 미래입니다.